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문영철입니다. 오는 2028년 예정된 제3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른바 COP33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유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국회에서는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지역사회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설득 작업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COP33 유치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이상훈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 상임위원장입니다. 네, 다음으로 윤원태 전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입니다. 네, 우리 33차 당사국 총회 말씀드린 대로 오는 2028년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 환경이 파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류가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이 화석 연료로 인한 지속적인 그 지구 기온 상승을 좀 막기 위해서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유엔 회원국 그 환경 수반들이 모여서 첫 총회를 개최한 것이 컨퍼런스 오브 파티스 그 당사국 총회입니다. 그 이후로 해마다 그 5개 대륙이 순회하면서 이 총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 지구 기온 상승을 좀 몇 도까지 막아보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어떻게 좀 줄일 것인가. 그리고 그 책임 분담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협의하고 약속하는 회의를 해마다 이렇게 해온 것이 COP인데요. 아마 우리 귀에 좀 익숙한 것은 제3차 교토 의정서 그리고 21차 파리 협약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게 귀에 익으실 겁니다. 우리 여수를 포함한 남해안 남중권이 과거에도 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한 적이 있는데 이 COP33 이 유치의 목적 또는 의미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남해안 남중권에서 UN 기후변화 협약 제33차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개념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기후 정책을 세계의 기후 정책을 선도하는 기후 리더십을 전 세계에 밝히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전략적인 그러한 하나의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치 목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선도 국가로서의 전 세계에 발돋움을 하고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의 발전에서 발전을 떠나서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의 개념에서 이렇게 남중권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고 COP 유치를 통해서 국제협력과 친환경 산업이라든지 인프라들을 유치 가능성을 우리 그만큼 높일 수가 있다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는 아시는 것처럼 탄소 다배출 지역으로서의 문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문제적인 동시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산업 전환의 테스트 베드로도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에너지나 산업 전환의 선도 도시로서 상징성을 전 세계에 부각시킬 수가 있고 해양과 섬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COP33의 유치는 친환경 기후 정책의 모델을 전 세계에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라는 데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COP33이 남해안 남중권에서 열리게 되면 이 생산 유발 효과나 고용 유발 효과 같은 파급 효과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2,000명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회의를 해야 되는 컨벤션 센터가 필요하고 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마이스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계 그
유엔 회원국 198개국의 그 환경 수반이나 정상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기후 이슈에 관련된 기업이나 뭐 NGO, 언론 뭐 이렇게 해서 총회에 따라서는 한 3만 명에서 8만 명까지도 참여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상의 규모로 보면은 되게 뭐 한 2천억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이제 고용 유발 효과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수치를 넘어서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 개최 국가와 지역이 얻게 되는 어떤 글로벌 브랜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치로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 당사국총 유치를 위한 조직이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네. 했는데 실제로 어떤 단체들이 포함됐고 또 앞으로 어떤 활동을 좀 펼쳐나갈지가 궁금한데요. 네. 2009년에 우리 여수 세계 박람회 이제 그 회장 사후 활용 차원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당시 정부의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 COP를 유치해서 박람회장에서 개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COP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 후로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그 만들어서 도전을 했지만은 어떤 막판 양보로 이제 무산이 되었고요. 네. 이제 33차를 맞이해서 그간의 유치 운동을 계속 해왔던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남해안 남중권의 기후 환경 시민 사회 단체들 한 40여 개 단체가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자 이렇게 해서 유치위원회를 최근에 출범을 시켰고요. 지난 정부에 비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기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더 있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보 시절에는 그 COP 유치를 공약으로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기후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발을 맞추어서 왜 이 유치가 필요한지 그 당위성이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가다듬어서 설득하고 또 지역 시민 여론을 좀 결집하는 그런 역할들을 유치위원회가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도 유치가 추진된 적이 있어서 그때랑 비교했을 때 뭐 큰 틀에서 활동 방향이나 내용이 좀 달라지거나 수정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동안에는 이제 국가가 이거를 유치하겠다고 이제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국가 주도로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 그리고 뭐 거의 막판까지 거의 될 것처럼 하다가 이제 막판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고려 속에서 그 정부가 다른 나라에 양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는 굉장히 그동안에 허탈하고 뭔가 뭐 배신이랄까요? 하여튼 그런 비슷한 그런 느낌들을 좀 가졌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 총회 유치와 더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진정성 있게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런 전략적 사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회는 총회대로 그리고 그 총회를 통해서 유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부대 효과랄까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이번만큼은 좀 잘 찾아서 그래서 설사 총회 유치가 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유의미하게 남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네. 예, 이거 좀 이따 다시 또 질문하시면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COP33 유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지역 공약이기도 했는데 네. 정작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포함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정부 설득 작업은 어떻게 좀 해나가실 건지 궁금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당시에 우리 28차 유치위원회 초청으로 그때 여수를 방문하셔서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남해안 남중권 유치는 참으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지 선언하고 서명까지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고 우리는 이제 이번에 국정과제로 좀 채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고 또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 저희들이 좀 찾아가서 네. 그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게 국제 유치 경쟁을 이제 벌여야 하는 그렇죠. 그런 좀
특성이 있는 사안이고 해서 국정 과제로 채택은 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경험을 되돌이켜 보면 이게 꼭 국정 과제여서 이게 추진이 되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역사회에서 필요성과 명분, 당위성을 잘 가다듬어서 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했고 정부도 그것을 수긍해서 그 유치를 추진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 지금 기후 문제가 결코 이 피하거나 외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실용성과 또 어떤 선도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봤을 때 이거 전격적으로 유치에 나서실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 입장을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당사국 총회 유치 관련해서 최근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도 있었고 네. 우리 대표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네. 그때 주로 논의됐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 국회 포럼은 약 300여 명 정도가 참석한 굉장히 큰 국회 포럼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우리 도지사님과 시장님 그리고 12분의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남해안 남정권의 COP 33 유치를 적극 지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성과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네. 이미 기후 관련 재해 손실률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GDP 증가율보다는 초과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손실 증가율이 GDP 이렇게 증가율을 초과를 한다라는 것은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 이렇게 가서 뭐라 그럴까요? 개발 함정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렇게 지방자치제라든지 이러한 예산들이 경제 발전으로 성장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재피해 복구에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저해가 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웃은 2009년부터 16년 동안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당사국 총회 유치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동원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무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탄소 다배출, 이웃수 지역은 탄소 다배출 우리나라에서도 다배출 지역이기 때문에 탄소 다배출 지역에서의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의 실전 모델을 국제사회에 이번에 제시를 하고 네. 친환경 전환 과정을 국제사회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28차 당사국 총회가 이제 국제 행사로 확정이 됐고 그래서 남해안 남중권 유치가 좀 가시화되나 했는데 당시 우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양보를 했단 말이죠. 네. 우리가 이번에 33차 유치를 추진하면서 그러면 반대로 아랍에미리트의 뭐 적극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28차는 양보를 하고 그렇죠. 차기 아시아권에서 열릴 33차는 아시아권의 그 15개국 그 체인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그 아랍국들이 33차 대한민국 총회 유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것을 공식 발표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속이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우리가 추후에 이제 인도라든지 다른 나라하고 혹시 경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대단히 유의미한 약속이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잘 상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륙별 이제 순회 개최 원칙에 따라서 33차 회의는 아시아권에서 이제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개최국이 언제 결정되는지 또 경쟁이 예상되는 국가나 도시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대개 그 전년도 총회에서 그 차기 총회 개최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2027년에 아프리카에서 열릴 총회에서 아시아권 개최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간에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뭐 인도, 인도네시아, 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여기서 한 차례씩 개최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 동아시아권인 우리나라에서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뭐 다소 의외로 지금 인도가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하겠다 이렇게 좀 나서서 조금 의아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가면은 아마 우리나라와 인도가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뭐 상황은 늘 변화하게 돼 있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전담부서까지 만들어서 지금 유치 활동에 나선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정부 입장이 없어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좀 우위를 선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래도 모르는 상황입니까? 그 사실은 좀 진작 우리나라가 서둘렀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3년은 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지만 이 기후 문제에 관해서도 깜깜한 정권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간을 좀 놓친 아쉬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인도가 좀 선점을 한 측면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COP는 뭐 어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뭐 단순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총회가 갖는 여러 가지 그 의미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또 어떤 전 인류적인 그 시대 상황의 흐름에 부합하는 요소들을 다 갖추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에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잘 설명하고 또 국제사회 또 유엔에 설득하면 앞으로 상황은 충분히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 우리 국내에서는 인천 또 고양시 이런 도시들이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 당사국 총회가 여수를 포함한 남해안 남중권에서 열려야 되는 뭐 당위성이랄까요? 어떻게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남해안 남중권에서 COP33 위치는 그러니까 기후 정책에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기후 정책의 실천 무대, 지역 균형 발전의 전환점,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은 해양 생태계라든지 재생에너지, 탄소 흡수원 등 기후 정책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 큰 지역이고요. 네. 그다음에 연안의 탄소 중립 실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수 산단의 산업 구조 전환,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전환은 이렇게 전 세계의 실증 사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전남과 경남 12개 시군이 협력해서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협력과 국가 균형 발전에 이렇게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당위성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박사님과 뭐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세 가지 남해안 남중권에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의 당위성과 명분을 이야기를 했었죠. 첫째로는 우리가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성공 개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떤 그 노하우를 가지고 COP를 개최해서 우리 기후변화 해법을 찾아서 인류에 제시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신해양 기후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남해안 남중권에 여수 석유화학 산단을 비롯해서 그렇죠. 광양 제철 또 하동 사천 화력발전소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이 사실상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연 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기도 하죠. 네. 기후 이슈가 집약되어 있다. 한 곳에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COP를 해서 그 해법을 전 세계가 함께 모색을 한다면 그것이 COP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다. 이렇게 저희들을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소외된 전남 동부, 경남 서부의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동서 상생, 화합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 정책의 주요 의지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 COP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부합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세 가지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요로에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석유화학 업체 또 철강 업체들이 모여 있는 광양만권의 특성, 지리적 특성이나 산업적 특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COP33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점들이 이렇기 때문에 남연 남중권이 COP33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수나 남연 남중권은 탄소 다배출 지역인 그런 문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전환의 테스트 베드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지역에서의 이렇게 탄소 중립 실천과 에너지나 산업 전환들의 이행 과정이나 평가를 갖다가 전 세계에 선명하게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다면은 이게 바로 COP 정신에 맞는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의 기후 정책을 이렇게 제시하고 실천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왔던 현안 사업이라서 기대와 관심이 큰데 이 유치 성공을 위해서 지역에서는 이런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그 당사국 총회를 이제 그 행사의 관점, 이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이 COP의 진정성이라는 잣대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이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가? 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또는 그 개최 지역에 기여하려고 하는가? 이런 데 대한 아주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2030년에 탄소 저감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2050년 탄소 중립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적 전략과 목표, 실천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그 정부가 그것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유엔에 어필을 해야지 유엔도 수긍을 할 것이다. 또 우리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그런 정부 정책과 유엔의 기조에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얼마나 진정성 있게 실천을 통해서 그 전략과 목표에 다가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답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유치에 도전을 해야 지지를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진정성 있는 그런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난번처럼 어떤 정치적인 요소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설사 총회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유치 운동을 한 만큼 우리 지역사회는 기후 선도 도시로서의 네. 어떤 글로벌 그 브랜드를 만약에 우리가 갖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세계인들이 저 남해안 남중권 여수 순천 광양 이 대한민국의 이 지역이 이 기후 대응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다. 이런 브랜드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COP의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유치원에서는 이번에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좀 도전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그런 성과를 좀 거두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COP33 유치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COP를 실질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면은 정치적인 노력도 이렇게 외교적인 노력이나 정치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지역에서의 기후 정책의 선명한 이행과 평가입니다. 선명한 이행을 하고 평가를 통해 가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탄소 중립을 2050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는 길이 바로 선명한 이행과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아시아 지역이나 우리나라 지역에서의 자연재해는 이렇게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한 이렇게 예산들이 피해 복구에만 이렇게 쓰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지자체나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이 정책의 이행 평가를 통해서 탄소 감축에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제 2028년 개최라면 3년 정도가 이제 남은 시점인데
뭐 숙박이나 교통 이런 인프라 부분은 지금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많은 이 토론이 되면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네. 이제 인천이라든지 그렇죠. 부산이라든지 네. 제주라든지 이런 데는 컨벤션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네. 교통법이 원활하기 때문에 남해안 남중권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총회를 이렇게 참관하기 위해서 가보면 네. 특히 요즘 추세는 그런 대도시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해 가면서 하는 그런 총회보다는 오히려 작고 한적한 곳에 그리고 또 다소 좀 소외되어서 기후 문제로 인한 소위 약자의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수도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점에서 우리 남해안 남중권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핸디캡을 갖고 있지 않다. 또 기본적인 어떤 그 컨벤션이라든지 이 호텔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수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네. 상당 부분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이 COP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구축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마이스가 좀 제주나 부산, 뭐 인천에 좀 치중되어 있는데 네. 그것을 이쪽 전남권, 남해안 남중권으로 조금 분산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마이스 산업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대한 장점과 부대 효과들이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이것은 저희들의 주장이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되게 그렇게들 분석하고 평가를 하십니다. 네. 예. 우리 유치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남 동부 지역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경남 서부 지역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 경남 서부 쪽 뭐 공감대나 뭐 이 당위성에 대한 인식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난 28차 총회 유치위원회에는 전남도지사와 경남도지사가 그때 공동위원장을 네. 했었고요. 네. 또 양 지역의 도의회라든지 또 12개 시군 의회 또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그야말로 범유치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어떤 많은 협력과 소통 또 공감대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유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런 또 우리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 그 범유치위원회의 그런 경험들을 되살리고 특히 이제 당시에 경남지사였던 김경수 지사님이 현재 이 균형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지방시대위원회 또 또 정부의 어떤 요로 또 환경부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당위성과 또 필요성 그리고 타당성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해 나간다면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기후 대응의 한 이정표가 될 수 있겠다. 네. 저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전라남도에서는 해상 풍력이나 뭐 태양광 단지, 또 R200 산당 구축 등 여러 탄소 중립 정책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 탄소 중립 정책은 그러니까 이제 전남에서 특히 전남을 위주로 한 네. 남해안 남정권을 위주로 한 탄소 중립 정책은 굉장히 복합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탄소만 감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든지 배출량의 80%가 에너지 분야에서 이렇게 배출, 그러니까 80% 이상입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의 성공 여부는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느냐에 딸려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러한 청정 에너지의 사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남이 안고 있는 지역의 현안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역
인구 유출하고 지역 소멸 위기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탄소 중립 정책과 지역 소멸 인구 유출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탄소 중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관건이라고 했는데 네. 재생에너지 자체는 이렇게 생산지에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바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소비를 하는 분산 에너지입니다. 이 분산 에너지를 지금 이제 우리가 가서 수도권으로 송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전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 소멸 위기와 관련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으로 이렇게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이 확대가 된다면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고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 있고 네. 바로 전남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풍력이나 태양광을 뭐 사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탄소 중립이나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게 한 국가 한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어서 전 글로벌적으로 좀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게 진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량을 보면 현재 네. 약 500억 톤 가량을 우리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탄소 배출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MC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안티 ESG 정책, 트럼프 행정부죠. 트럼프 행정부의 안티 ESG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한 번 출렁이는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미국의 감축률은 그러니까 탄소 감축률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상위권에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안티 ES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각 주들이 강력한 탄소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자기네 기업들은 이제 이윤을 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자면 유럽의 탄소세라든지 세계적인 기후 정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관해 가지고 이렇게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을 따져볼 때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가서 뭐 기후 변화 쪽에 걸어가서 안티 ES 정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은 그러니까 밖으로 내놓고 탄소 감축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감축 정책을 위해서 감축 정책을 하고 실질적으로 감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린 허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안티 ES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감축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 예, 뭐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거 사실 기후 문제는 이제 뭐 저희 같이 문외한이 봐도 이거는 뭐 선택이나 뭐 이런 뭐 제3의 어떤 대안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숙명과도 같은 네. 다가오는 거대한 이 자연의 순리를 우리 인간이 그걸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적응을 하든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또 정치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마치 기후 문제는 좀 한켠에 조금 느슨하게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 우리 보통 개인들의 삶은 이 기후로부터 아주 직접적인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네. 뭐 얼마 전에 지나간 코로나도 사실은 기후 문제고요. 이번 더위만 보더라도 그렇고 또 그 기후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생산 환경의 변화, 농수 축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먹을거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네.
먹을거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곧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순히 어떤 과학적 영역이라든지 또는 단순한 정치적 영역이라든지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 삶을 지탱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철학 속에서 이건 트럼프가 아니라 누구라도 앞으로 그렇게 성찰을 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지역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전남의 탄소 중립 정책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탄소 중립 정책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하나만을 고집을 하고 그 정책만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책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역의 인구 유출 문제라든지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해 가지고 이걸 풀어 나가면은 굉장히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탄소 배출은 그러니까 탄소 중립의 달성은 한 가지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렇게 다른 문제와 연결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거나 또 탄소 중립을 현실화하는 것 어쨌든 정부나 지자체 정책만으로는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을 거고 네. 특히 이제 시민들의 참여 실천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시급하게 정리돼야 될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은 그러니까 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다회용컵 사용이라든지 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정부나 지자체의 기후 정책의 이행이나 평가 선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화력발전소를 또 짓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다회용컵 사용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 향기가 가동이 된다면은 이게 가서 소용없는 노릇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부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어느 국회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쥐어짜봐야 더 이상 나올 거 없다.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정책 위반자들이나 이렇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지자체라든지 정부의 성명한 기후 정책의 이행과 평가가 네. 그리고 이게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또 전남 지역 탄소 중립 정책 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예, 좀 전에 우리 박사님 하신 말씀에 이어서 조금 생각이 나는 말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당시에 뭐 우리가 스포츠 강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했던 결정적 계기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우리의 생활 문화, 뭐 교통 질서라든지 또 문화 의식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거의 그 올림픽으로 인해서 확 전환이 되었다. 뭐 이런 평가를 했었거든요. 네. 2010년에 있었던 우리가 경쟁했었던 상하이 박람회도 사실은 중국이 많은 것을 그 박람회를 통해서 얻었지만 실제로 중국의 그 성숙한 문화 수준이 한 단계 올라섰다라고 하는 게 자기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후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딛고 선도적으로 기후의 강국으로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28년도에 열릴 COP33 총회를 우리 남해안 남중권에서 유치하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성과 네. 또 효과 그리고 목표 전국적으로는 2050 탄소 중립의 하나의 중요한 전기
뭐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보다 진정성 있게 이 COP를 준비하고 또 정치권, 행정, 시민사회가 같은 방향을 보고 서로 역할 분담 속에서 하나로 간다면 COP 유치를 비롯해서 그 이상의 많은 성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네, 윤원태 대표님. 네. 2026년 내년에는 최종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COP 유치국이 결정이 됩니다. 개최국이 결정이 되는데요. COP 33 유치는 국내 아시는 것처럼 국내 전략과 국외 해외 외교 채널이나 대사관 등을 통해 가지고 하는 국외 유치 전략에 이거 두 가지 전략이 이렇게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유치 전략을 분리해서 수립하고 시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역민들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독려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훈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 상임위원장 그리고 윤원태 전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COP33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 협조를 이끌어내고 국내외 다른 도시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단합된 의지와 실질적인 탄소 중립 정책을 바탕으로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